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여부입니다. 지금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상정은 돼 있고 표결에 앞서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원안대로 간호법 제정안을 재투표한다 이런 방침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교수님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2요구권에 대한 국회 재의결은 국회 제재권의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돼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299명 중에 200명 정도는 찬성이 돼야 이게 표결이 되고 이 부분이 재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론 자체로 부결로 당론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 재의결권은 당연히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왜 굳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재의결에 붙이느냐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정부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참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2번 정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지만 2번씩이나 이렇게 대통령을 하여금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수단은 없었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간호법이라는 것이 정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을 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사실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게 되면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것을 실행해야 되고 이에 대한 악영향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제도적인 균형에 대한 밑받침, 뒷받침은 될 수 있는 충분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줬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뭐 직역간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라든가 뭐 간호사협회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간호사들의 복지 그리고 인권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OECD 국가들도 간호법이 별도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역간 이기주의 관련해서 OECD 국가들이 간호법에 대한 별도 법안이 있긴 합니다만 간호사 면허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사실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의료법에서 떼어난 이 간호법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국민의 입장이기보다도 간호사 이익에 대한 그런 문제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정책을 실행하려 하더라도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들을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라든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느냐. 또 두 번째는 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 문제는요. 뭐 간호법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논의의 가속도가 붙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변화 요구들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어떤 의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또 초고령화 사회라는 어떤 이 지금 그 사회적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자체의 어떤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이 당초부터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대선에서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 여야 간 합의 소위원회 합의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5월에 들어와서 의료 특히 의사협회라든가 등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간호법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1조 목적정에 있는 지역사회 의료라는 것도 실제 지금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한 것뿐인데 향후 이런 부분이 직역 다툼이 될 수 있다는 몇몇 단체의 어떤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통과돼야 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한 이유 없이 입장을 바꿔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결국에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곡도 마찬가지고요. 간호법도 그렇고요. 뭐 향후에 또 계속 어떤 첨예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의 수의 대상을 보십시오. 양곡법은 농민들입니다. 그 쌀값 몇만 원의 문제거든요. 네. 실제 농민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식량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귀결되는 것이고요. 간호법, 간호사 처우 문제도 있지만 간호사로 대표되는 새로운 어떤 의료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약자 보호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그 여당이 반대한다거나 특정 이해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국회 입법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않고요. 어쨌든 재의결을 하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런 방식의 거부권 남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자체가 민주당은 우선 그 수적인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우선 숫자적으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입법권의 무력화라 그러는데 사실상 입법권의 무력화라는 것은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나친 어떤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2요구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게 만든 것은 결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 어떤 폭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균형된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옆에 상설 어떤 전시장을 만든다 그러면 제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봤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설 어떤 전시장을 만들든지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간호사법들도 이 간호사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다음에 그동안의 헌신이나 희생 이것은 무력화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당함, 여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의료법에서 떼어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처방 지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동일한 공간이 아닌 동일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처방만 받으면 간호사들이 다른 형태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이 진리가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기초적인 제도라든가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시행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혼란은 사실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꾸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형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조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십니다만 일종의 형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예요. 그런 것을 자꾸 시도를 하게 하고 만들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들을 결속시켜서 총선에 대비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회 본회의장 내부의 상황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간호법 제2의 건은 상정이 돼 있고 표결에 앞서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찬반 토론이 끝나고 나면 무기명 수기 투표로 표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원들의 표결과 간표 또 최종 개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가 가정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간호법 제정안은 말 그대로 제정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중재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법안이 폐기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간호 관련 법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에 이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할 거냐가 문제겠죠. 오늘 이 재의결된 부분이 법안이 폐기된다고 하면 결국에 새로운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재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측이 일종의 수정안이라는 걸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간호협회, 간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야가 작년 이후에 협의해왔던 기본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어떤 새로운 간호법안을 만들기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부결에 따른 어떤 파장이 있을 겁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준법 투쟁을 의료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지금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법안 제출이 폐기되는 과정으로 만든 정부 여당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의료법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조항조차도 실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뿐인데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어떤 이해 집단 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고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의 갈등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했는데 갈등을 초래하고 더군다나 이게 결국에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협회 준법 투쟁이요. 실제 의료법상 간호사가 금지되는 의료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왕왕리에 그냥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계속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했다면 발생되지 않을 문제인데 결국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서 간호법 제정 자체가 무산이 되고 여야 논의가 공전되면 결국에 이 갈등이 계속 의료 현장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결국에 누가 지겠습니까? 법안을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한 정부 여당에 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민주당이 또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6월 국회가 곧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안 또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6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국회뿐만 아니라 총선까지로 계속 이런 대치가 갈 수밖에 없겠죠. 수적으로 일단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의해서는 혼란 야기를 통한 지지층의 결속 이런 것을 도모하는 그런 것입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종의 정권 안정론을 들고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건 사실 진짜 우리가 기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잉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 그러면 민심 자체가 정권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민심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민심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일하기 위해서는 수적인 압도적 우위를 줘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프레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방송법 자체도 간호법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간호사분들의 숫자가 전국에 24만 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실익을 따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와준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면 총선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표현이 좀 과잉이고 좀 비약적인지 몰라도 24만 명의 결사대가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제2요구를 통해서 간호사법이 통과를 못 시키고 이 법이 부적합하다라고 판결낸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간호법은 좀 봐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 복리와 건강 정진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한꺼풀 튀겨서 본다 그러면은 뒤져서 본다면 이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의사와 간호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만 따른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독립적 사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간호 행위와 의사 행위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응급 환자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수액을 놔야 되는데 간호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대신 놓을 수도 있는데 못 놓습니다. 그건 불법이거든요. 이게 어느 쪽에 국민 복리와 건강 경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표를 계산하게 되면 정치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계산을 놓지 못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정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문제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파장은 계속해서 이게 제2요구권이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이 부분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방송사 3법이죠. 방송법 개정안. 이것도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단체 뽑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는 지금 진보 쪽에서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한다고는 방송 자체를 진보 쪽 세력이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부분을 왜 밀어붙이지 못했느냐. 그때는 공영방송 사장이 정부 입맛에 맞는 대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교체가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장악을 시도한다. 이것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등 계속해서 민주당의 법안 주도적 처리와 어떤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에 귀속됩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죠. 정부 입법안도 있지만 입법권은 국회 권한입니다. 당연히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민의 어떤 민생에 관련되거나 하는 주요한 법안에 대한 처리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의 법안에 뭐 이념이나 어떤 이해단체라든가 지지 세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에 따라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된 것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선거로서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수당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 지나친 입법권이다, 입법 독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거면 선거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입법권의 정상적인 행사 과정이고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된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권한이긴 합니다만 헌법 해석상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해서 행사하는 게 거부권이 아닙니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 전체에게 심각히 반하는 정도의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해석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안들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국회에 보낼 때 같이 붙인 이유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정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거나 의료 현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사실적인 이유들입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의 어떤 헌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마찬가지고요.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에 다를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여러 과정에서 다양하게 거치지 않았습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적법한 파업권 행사, 단체 행동권에 심각한 제한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 입장,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안의 당부, 맞느냐 틀리냐, 그리고 이게 헌법에 부합하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편과 저쪽 편 반대편을 가르고 반대 세력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이유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무조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 의사 형성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해욕을 관철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번번이 좌초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호법도 마찬가지고요. 간호법도 그렇고 노란법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국민 구성원들이고 실제 대다수의 이익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건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파업을 뭐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하는 노조가 있습니까? 실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서 파업권이 행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시켰다고 해서 어떤 작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파업을 수시로 한다. 이거는 노조나 노조원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상시화되고 뭐 실제 생산 현장이 뭐 멈출 것 같은 이제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계속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노란봉투법이나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이나 방송 3법 등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애초부터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또 거부권 행사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회의 존재 자체가 여당에 의해서 대통령실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네.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수기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표에 이어서 간표 그리고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 조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글쎄요 노동조합이 지금까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단골 메뉴로 사실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귀족적 어떤 처세, 그런 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요. 노란봉투법도 지금까지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든가 불법 쟁의를 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기득권층으로 올라서는 것이 당연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노조가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90년 넘어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잡자라는 것이고 지금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 자체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보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면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적 절차를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불법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어떤 법 절차를 해서 여기에 손해배상을 징구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법 내용에 대보면은 전체적인 사용자 정의를 너무 크게 확대해놨기 때문에 자칫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나라가 계속해서 불법 쟁의, 불법 어떤 파업 이런 형태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정치적 실익을 가지고 판단해 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또 노란봉투법 이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여기에 대해서 대화에 참여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치적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프레임을 왜 자꾸 지금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총선을 위한 어떤 전략적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도덕적 리스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김남욱 코이 사태부터 시작해서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등으로 악재가 굉장히 내후 외환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를 다시 한번 가동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독재, 검찰 독재 이 부분을 자꾸 프레임화 시켜서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총선에 대한 전략적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여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동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두 분의 해석과 같이 여야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이 워낙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재명, 김기현 대표 간의 공개 TV 토론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책 관련 주제로 해서
공개 TV 토론을 연다는 것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어떻게 성사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변호사님 일단 두 대표 간의 공개 TV 토론 순조롭게 성사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 또 어떤 효과를 좀 낳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구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진전이 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화 정치의 시작이란 차원에서는 꼭 실현이 돼야 되고 또 꼭 뭐 TV 토론 형식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만나셔야죠. 네. 워낙 여야 간 지금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국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표 간에 만나서 막힌 것을 좀 풀어야죠. 그런 그 시작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의제를 놓고 계속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토론에는 당연히 지금 현안에서 여야 간 갈등이 되고 있는 의견 입치되지 않는 법안들의 네. 내용이 주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께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 간 또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의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여러 정치 현안 이슈까지를 다 포함한 의제의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김남국 문제라든가 지금 검찰 수사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제 민주당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을 주로 의제로 삼으려는 목적이시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여야 각종 회의라든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매일 수십 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대표 간 만남에서 필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또 지금 입법과 관련해서 막혀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지 합의나 협의의 여지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 확인시키고 이제 그런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토론이 돼야지 의미가 있지 양측이 안 나서 서로 정치적 공방만 할 거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정책 토론을 내실 있게 하는 토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정책 토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유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협상과 토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만족이 주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제에 있어서도요. 한쪽이 불리하고 한쪽이 유리하면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에서도요. 한쪽이 이익을 보게 되고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자체도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취임할 때부터 바로 취임 8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도 여기에 대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술이나 밥은 친구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응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통이라는 것은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고 물꼬를 트놔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책 토론회로부터 이제 하자. 당연히 안 되죠. 왜냐 그러면은 이것이 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고 하기 싫어하냐 그러면은 여기 만나게 되면 우선 급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동급으로 자꾸 해서 여기에 정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나섰다? 김기현 대표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오겠습니까? 안 만나는 거죠. 그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것이죠. 지금 리스크가 많은 것이 어느 쪽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여기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코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돈부터 게이트까지 여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의 물꼬 해야 된다, 소통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내심 속내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대화하자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의 회동 제안을 계속했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와도 정책의 내용을 갖고 얼마든지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이슈나 논의 의제에 따른 유불리 굳이 그런 게 있을까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과 대표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여야 간 어떤 대화가 거의 완전히 단절이 돼 있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결국에 보면 그 국회를 통해 가지고 직회부되거나 이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당 입장에서 이 통과를 원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현안이나 이슈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이 있다면 그걸 하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대화 정치의 실종, 협치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통령이 아니라도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든 뭐 원내대표 간 회동이든 대화를 민주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해온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뭐 의제를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화의 복원 자체에 대해서 마뜩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지금 진전된 협의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리특위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윤리심사 자문위 활동 기간이 최장 60일인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에서 당초 계속 있어 왔는데 오늘 한 달 이내에 의견을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동일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남국 게이트 이 코인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게 되면은 전체적인 총선 전략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의 윤리성, 그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통해서 익혀서 명쾌하게 뭐 해결하고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전열에 대한 어떤 흐트러짐 뭐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미 공통분모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남국 게이트에 대한 윤리에 대한 어떤 결정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도 있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윤리위원장인 국회 특위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면죄부를 주는 어떤 행위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주당이 있는 정치적 치명상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급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수위 높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출석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불참을 할 경우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윤리특위 회의에 김남국 의원이 좀 참석해라 이런 얘기인데 김남국 의원 지금 자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상은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네.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출석을 권고하겠죠. 근데 어쨌든 소명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윤리특위에서 확보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징계안을 심사를 할 때 본인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아직은 뭐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떤 정치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윤리특위에 나와서도 소명을 해야 본인의 어떤 징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제명 내지는 사퇴를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 부분, 예를 들어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국회 헌법상의 어떤 성실 의무,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 이런 거에 위반된다는 점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과연 제명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위법이라든가 불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윤리심사자문위에도 그렇고 윤리특위도 그렇고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소위 말하는 자문 기간 동안에 거래 자료도 확보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검찰의 수사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윤리특위든 향후 검찰의 수사든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출석해서 본인 소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한편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됐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달 12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이 표결이 가결되느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를 결정할 요인은 역시 민주당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종의 이게 김남국 나비 효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없었으면은 민주당이 이 도덕적과 윤리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더군다나 계속해서 불체포 특권을 수적인 우위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심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코인 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동의안 자체를 다시 한번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 이 부분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관성이 돼서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에서도 자율투표로 이제 가자라고 이제 당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이 이제 감지가 네. 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조규 변호사님. 일단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이라는 유력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내 어떤 정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 요구되는 어떤 윤리적 도덕성의 문제에 대한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전까지 뭐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같은 동료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또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정론 같은 게 형성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자유투표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어떤 투표 성향을 보일지가 확인되거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가결이 네.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리고 뭐 이거는 암암리에 뭐 확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민주당의 정서상 가결 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